솔직히 한국은 제게 터무니없는 나라였습니다. 독도? 그건 분명 일본의 타케시마인데 왜 한국인들은 감정적으로 억지를 부리며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과거에 얽매여 논리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은 유치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역사책과 뉴스를 떠올릴 때마다 한숨만 나왔죠? 저런 태도로 대화가 될 리 없잖아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오만한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국에서 보낸 몇 달은 제 편견을 산산이 부수고 독도의 진실뿐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함, 유머, 그리고 놀라운 문화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어이없는 오해로 웃고 날카로운 갈등으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우정을 쌓은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 웃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인생 최고의 모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깨달음이 가득했던 한국에서의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찾아 한국 측 주장의 허점을 밝히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오만한 목표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죠. 도서관의 규모와 시설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고문서까지 손쉽게 검색하고 고화질 이미지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야, 한국 IT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역사 연구도 활발하겠지? 속으로 감탄하며 일본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든 문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 문서 4본.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 울릉도 외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명백히 지시한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배운 역사, 내가 믿었던 사실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머릿속에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제조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깊은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문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일본 분이세요? 태정관지령 문서 보고 놀라셨나 보네요. 고개를 돌리니 날카로운 눈매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띤 남학생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역사 동아리의 지훈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일본에서는 이런 문서를 거의 배우지 못해서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은배가 아니 감정적이에요. 아, 불사. 또 실수였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말하려다 긴장한 나머지 엉뚱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지훈 학생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푸아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배가 고프시다고요? 푸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역사적 진실 앞에서 갑자기 배고프다는 소리가 왜 나와요? 켄지 씨 혹시 개그맨 지망생? 그의 웃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 학생은 넉살 좋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감정적이라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는 쪽이랑 자기 역사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는 쪽 중에 누가 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걸까요? 안 그래요? 그는 씩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정관지령의 충격과 함께 예상치 못한 한국어 실수, 그리고 지훈이라는 학생의 당돌하면서도 유쾌한 반격까지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훈과의 어색했던 첫 만남과 태정관지령의 충격을 안고 예약해두었던 역사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수많은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인지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고 제가 가진 의문점들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용복이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조선의 영토 주권을 확인받은 외교관에 가까웠다는 사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독도를 명확히 대한제국의 영토로 선포한 근대적 주권 행사였다는 점,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러일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국제법적 해석,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SCAPIN 제677호를 통해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역사적 배경까지. 교수님의 설명은 빈틈이 없었고 제가 일본에서 배운 단편적인 지식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독도는 한국인들에게 제국주의 침탈의 상처와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소중한 곳이죠. 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역사가 정말 배가 고픕니다. 맙소사 또? 역사가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배가 고프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인자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하, 켄지 학생, 아무래도 오늘 점심을 걸렀나 보군요. 아니면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허기가 지나요? 하하.
그렇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허기보다 더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교수님은 제 실수를 유머로 부드럽게 감싸주셨고 저희는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무겁고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고 저는 교수님의 따뜻함과 유머 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심각한 역사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편으로는 일본에 돌아가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고민이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저는 다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독도 전시관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독도 모형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았던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훈이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켄지 형. 여기서 또 보네. 동생한테 독도 역사 강의 중이었어. 형도 복습하러 왔어? 그런 셈이지. 여전히 열심히네 지훈. 당연하지. 역사는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 특히 독도는 더 그렇지. 그때 지훈이의 동생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형아도 독도 가봤어요? 거기 공룡 살아요?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저와 지훈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공룡은 안 살지만 아주 멋진 새들이랑 물고기들이 많이 산대. 그리고 아주 용감한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땅을 지키고 계시대. 나중에 형이랑 같이 가보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독도는 이들에게 무겁고 어려운 역사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과 미래의 꿈과도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도서관에서의 어색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웃었고 그의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지한 모습에 저는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와의 우정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친구들과의 K-파프 파티에 다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제법 기대하는 마음으로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 이미 많은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침 BTS의 버터가 흘러나왔고 지훈이는 제 손을 끌며 스테이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켄지 형, 이번엔 넘어지지 말고 버터처럼 부드럽게 한번 춰보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뮤직비디오를 보며 연습했던 터라 조금은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역시 몸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기는커녕 로봇처럼 삐걱거리다가 결정적인 안무에서 그만 팔과 다리가 엉켜버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친구 위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파티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켄지 형. 춤 실력은 여전하네. 완전 버터 아니고 마가린이야, 마가린. 창피했지만 저도 너무 웃겨서 눈물까지 흘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운맛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입 먹었습니다. 이건 완전 불닭 맛인데. 핵폭탄급이야. 저도 모르게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 과장된 반응에 친구들은 자지러지듯 웃었고 누군가는 황급히 제게 우유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웃겨서 눈물까지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거 오늘 특별히 더 맵게 만든 거래. 형 놀리려고? 저는 매운맛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장난기 넘치는 친구들의 모습이 밉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과 장난 속에서 저는 한국 친구들과의 격에 없는 우정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스럼 없고 따뜻한 분위기, 서로를 놀리면서도 챙겨주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파티는 끝났지만 현실의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지훈, 민서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여전히 빨리빨리 문화와 저의 서툰 한국어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발표 자료의 순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먼저 퍼스트를 먼지 더스트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가 과장된 제스처와 함께 소리쳤습니다. 아이 참 켄지, 또 먼지 타령이야. 우리가 무슨 대청소 업체냐고. 발표 순서 정하는데 왜 자꾸 먼지 얘기가 나와. 빨리빨리 좀 하자. 응? 저는 그의 지적과 빨리빨리라는 채촉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내 한국어 실력 가지고 자꾸 놀리지 마.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을 다그치는 건데? 좀 여유를 가지고 하면 안 돼? 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그때 민서가 웃음을 참으며 저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찾아워. 로켓 지훈이랑 거북이 켄지 또 싸우면 안 되지. 지훈, 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핀잔 주면 상처받아. 그리고 켄지, 지훈이는 원래 좀 급한 성격이니까 이해해주자. 대신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민서는 제게 먼저와 먼지의 발음 차이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헷갈리기 쉬운 다른 한국어 단어들과 함께 발표 때 유용한 표현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는 우리 켄지가 잘 따라올 수 있게 조금만 속도를 늦춰주면 대신 켄지가 꼼꼼하게 마무리 잘해줄 거야. 서로 장점을 살리자 라며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서의 재치 있는 중재와 배려 덕분에 저희는 다시 웃으며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유머와 배려, 그리고 상황을 조율하는 지혜가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서의 따뜻하면서도 똑 부러지는 매력에 저는 더욱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저는 민서와 함께 톡도 다큐멘터리를 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일반인들의 독도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저 프로그램 꼭 신청해보고 싶어. 직접 가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고 민서는 제 결정을 지지해주며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출발을 며칠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북상하면서 동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었고 결국 모든 여객선 운항이 취소된 것입니다. 독도 방문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원망스러운 마음과 허탈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제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 태풍이 온 걸 어쩌겠어. 독도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다음에 꼭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독도는 마음으로도 갈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독도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 그녀는 잠시 창밖에 거센 비바람을 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 덕분에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할지 고민 안 해도 되겠네. 뜨끈한 파전에 막걸리 어때? 이런 날씨에 딱인데. 저희는 정말로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근처 파전집으로 향했습니다. 핏소리를 들으며 따끈한 파전과 막걸리를 앞에 두고 저희는 독도 이야기 대신 서로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서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저는 실망감을 조금씩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독도 방문은 좌절되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민서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한국인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향한 제 열망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독도 방문은 미뤄졌지만 저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울릉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민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말에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독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독도가 단순한 돌섬이 아니라 풍요로운 황금어장이었으며 당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곳에서 조업하며 살아왔다는 생생한 증언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자 할아버지께서는 막걸리 기운이 오르셨는지 갑자기 호탕하게 외치셨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 구경은 제대로 해야지. 내 배 잠깐 타고 독도 쪽으로 나가볼켜? 날씨 좋으니까 저 멀리서라도 보일지 누가 아나.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덥석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멀미라는 복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어선이 출렁이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하자마자 제 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은 빙빙 돌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안돼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결국 배 난간을 붙잡고 처참한 모습으로 바다 구경 대신 뱃속 구경을 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하셨습니다. 아이고, 육지 총각은 완전 맥을 못 추네. 어쨌든 독도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여. 배는 결국 독도 근처는커녕 얼마 나가지도 못하고 항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녹초가 된 저를 보며 할아버지는 미안했던지 당신 집으로 데려가 따끈한 해물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괜찮아 젊은이. 배멀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여. 다음에 올 때는 멀미약 꼭 챙겨오고. 그럼 독도 아니라 저승까지도 갈 수 있어. 껄껄. 할아버지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위로와 따뜻한 라면, 국물 속에서 저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 없고 꾸밈 없는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독도 구경은 실패하고 배멀미로 고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지만 이 경험은 제게 독도가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섬이 아닌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픈 배멀미 이야기는 서울로 돌아와 민서와 지훈이에게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었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거의 숨 넘어갈 듯이 웃었고
한동안 저를 멀미 왕자라고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저는 민서와 한강변을 거닐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민서에게 다시 한번 독도 문제에 대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서야, 나도 이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도 이해해. 하지만 일본에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도 나처럼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거야.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대립만 하는 건 좀 슬프지 않아? 제 말은 진심이었지만 민서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깊은 슬픔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켄지, 넌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 우리가 뭘 더 이해해야 하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물론 평범한 일본인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수 있겠지. 하지만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이건 단순한 입장 차이가 아니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해. 넌 내 친구지만 지금 내 말은 너무 실망스러워.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싸늘한 침묵이 저희 사이를 갈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해국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얘와 화해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헤어졌고 저는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서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의 경솔함과 무지함, 그리고 그녀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특히 독도 문제의 본질과 한국인들의 마음에 대해 제가 얼마나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며칠 뒤 민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켄지, 내 편지 잘 읽었어? 내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 사실 나도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독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라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게 되나 봐.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너는 내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이지. 우리의 우정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 저희는 한강에서의 그 아팠던 대립을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이해와 신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성숙함과 포용력은 제게 국경을 넘는 진정한 우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독도 방문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응집력과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에서 주최한 작은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만남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한국 거주 일본인 커뮤니티 회원 몇 분이 참석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그들 중 한 분이 손을 들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장례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한국인 참석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험악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실에 대한 외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 다나카 켄지라고 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확인한 역사적 사실들,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SCAPIN지령 등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한국인들에게 가지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발언은 장내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저를 배신자처럼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세미나가 끝난 후 제게 다가와 그런 자료가 정말 있었느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양국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제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귀국 후 첫 학기, 저는 용기를 내어 대학 세미나에서 진실과 우정의 여정, 마이너스 한국에서의 경험과 독도 문제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예상했던 대로 많은 반발과 냉담한 시선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친구는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했고, 어떤 교수님은 제 연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진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무엇보다 양국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진지한 질문을 던졌고, 놀랍게도 세미나를 지도하신 교수님께서 제게 다가와 다나카-군, 오늘 발표는 매우 인상 깊었네. 비록 민감한 주제였지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떤가? 라며 뜻밖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어주었고 제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켄지 정말 잘 해냈어. 우리 꼭 약속 지키자. 다음번엔 진짜로 독도에서 만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배멀미약이랑 제일 맛있는 떡볶이 사들고 갈게. 좋아. 나도 그때까지 한국어 실력 더 늘려서 갈게. 그리고 우리 한일 청년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한번 같이 시작해보지 않을래? 저의 제안에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저희는 한일 청년 교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좌충우돌 모험은 끝났지만 진실과 우정을 향한 저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편견을 넘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저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